적혈구가 어디에서 파괴되느냐에 따라서 이 원인을 감별하는 데 주요 단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아산병원 혈액내과에서 근무하는 허준영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용혈성 빈혈이라고도 불렸고요. 최근에는 성자를 빼서 이제 용혈빈혈이라는 말은 보통 이 순환하는 적혈구가 조기에 파괴됨으로써 적혈구의 수명이 단축되어 발생하는 빈혈을 총칭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적혈구는 약 한 120일 정도 살고 정상적으로 파괴가 되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혈액 속에서 빨리 적혈구가 깨져버려서 적혈구가 부족해지는 현상을 용혈빈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용혈빈혈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또 발생 기전에 따라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혈관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와 혈관 외에서 발생하는 경우로 장소를 따라서 구별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혈구가 어디서 파괴가 되느냐에 따라서 원인을 감별하는데 이것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발생 기전에 따라서 적혈구 자체적인 요인인지 아니면 적혈구 바깥의 요인인지에 따라서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혈구 내인성 요인이라 그러면 적혈구 자체적인 결함에 의해서 발생하는 용혈이 되겠고요. 그 자체적인 결함이라 하면은 유전적으로 적혈구 막에 이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적혈구 자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효소라든지 적혈구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효소들이 결핍됐을 때 이런 것들을 결국에 내인성 요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적혈구는 괜찮은데 적혈구 바깥에서의 요인, 외부적 요인으로는 대표적으로 모종의 면역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기계적인 충격 혹은 기계적인 깨짐, 기계적인 용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약물에 의해서도 적혈구가 쉽게 파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혈구는 괜찮지만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적혈구가 파괴되는 경우를 적혈구 외인성 요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혈관 내에서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혈관 바깥에서 생기는 것인지에 따라서도 구별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 모식도는 사람의 오른쪽에는 간이 있고 이제 왼쪽에는 비장이라는 장기가 있는데 비장을 모식적으로 그려본 것이고요. 비장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생리적인 반응으로서는 골수에서 잘 만들어진 적혈구가 여기서 잘 파괴가 되는 아까 120 정도 산 다음에 파괴가 된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비장이 무슨 이유인지 좀 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적혈구가 쉽게 잘 파괴된 성격이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인지 구별하는 발생 기전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위치에 따라서 세부 분류로 한번 나눠본 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혈관 내에서 생기는 대표적인 발생 기전으로는 이런 보채가 활성화되는 것들을 뜻할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면역 질환에 의해서 자가 면역성으로 인한 용혈빈혈, 발작성 야간 혈색요증이라고 하는 병도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수혈이라는 부작용 아니면 독소에 의해서도 이렇게 혈관 내에서 적혈구가 파괴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혈관 외적으로는 기계적인 파괴라 그래서 혈관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직경이 좁아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미세 혈관병성 용혈빈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즉 혈관의 직경은 똑같은데 그 혈관 내부에 있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내막이 두꺼워져 있다든지 아니면 피딱지와 같은 혈전 덩어리들이 그 혈관 안을 차게 된다면 돌아다니고 있는 혈구 세포들이 그 좁은 혈관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용혈빈혈이 잘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이라든지 비장에서 정상적으로 파괴가 일어나지만 어떤 분들은 간이나 비장이 큰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간 비장 안에 망상 내피계 조직이라는 게 있고 이 여기서 적혈구가 더 많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쉽게 용혈빈혈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진단명은 이제 유전성 구상 적혈구증이라 그래서 이것은 적혈구 막에 구조적으로 이상이 생겨서 즉 내인성 인자로 적혈구가 파괴되는 질환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중해 빈혈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드문 질환이고 동남아 지역의 흔한 병이지만 이건 역시도 여러 가지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간 또는 비장과 같은 결로 비장 비대라는 게 있고 이것으로만으로도 용혈빈혈을 충분하게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말초 혈액 도말 검사라는 걸 통해서요, 과연 용혈빈혈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대략적으로 짐작하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이렇게 개별적인 세포 모양으로 다음과 같이 한 6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즉 구상 적혈구라는 거는 적혈구가 원래는 이제 도넛 모양처럼 생겨야 되는데 도넛 모양이 아니라 구상, 즉 공처럼 동그랗고 빵빵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적혈구 막이 손실됐기 때문에 이렇게 적혈구가 깨지면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이 대표적으로 유전성 구상 적혈구증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표적 적혈구라는 것은 뭐냐면 화살을 쏠 때 관역과 같이 적혈구 안에 점이 하나 더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표적이라고 보이는 거고요. 이것은 적혈구 표면적 대비에 부피의 비율이 너무 증가하기 때문에 즉 너무 똥통해져서 그런 거고요. 그런 걸 대표 질환은 지중해 빈혈, 심한 간 질환들이 생기면 이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열 적혈구라는 거는 이렇게 적혈구가 도넛 모양이 아니라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깨진 모양을 말을 하고요. 이것은 대표적으로 혈관 자체의 직경이 좁아져 가지고 생기는 미세혈관병성 용혈 상태다라는 것을 뜻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혈관병성 용혈 상태라는 것은 다양한 의학적인 진단 하에 나타날 수 있는데 추가 검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감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겸상적혈구라는 것은 이렇게 낫 모양으로 반달은 아니고 이게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적혈구가 이렇게 심하게 눌린 모양이 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소위 헤모글로빈 S라는 것의 중합 현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겸상적혈구 증후군이라는 진단명에서는 대표적인 모양이 되겠습니다. 가시적혈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별 모양으로 세포 표면이 이게 뾰족뾰족하게 바뀐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혈구 막에 지질에 이상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심각한 간 질환, 예를 들어 간 경화라든지 심한 간 부전 상태일 때 이렇게 말초 혈액에서는 적혈구가 이런 모양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월 졸리 소체라고 해가지고 아까 표적 적혈구랑 조금 달리 점이 있긴 있지만 이렇게 끝에 가지고 조금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잔류핵의 파편들이 보이는 것이고요. 비장을 떼어난 분들이 일시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제가 실제적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구상적혈구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상적인 적혈구가 이렇게 도넛 모양이라면 그게 아니라 이렇게 똥똥한 구형 적혈구를 보이는 것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표 주자는 유전성 구상 적혈구증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표적 적혈구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적혈구 안에 점이 있어서 이렇게 표적되는 모양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분열적혈구라 그래서 정상적인 도넛이라든지 구형 모양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불규칙한 모양으로 이렇게 깨진 것들을 적혈구 모양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혈관 내에 뭔가 직경이라는 게 좁아져 가지고 기계적인 요인, 즉 적혈구 자체는 괜찮은데 적혈구 외적 요인에 의해서 적혈구가 파괴되는 대표적인 미세혈관병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겸상적혈구라는 것은 아까 말한 초생땅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또 가시적혈구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적혈구 표면이 별 모양처럼 울긋불긋하게 솟아있는 것을 말을 하고 대표적으로 간이 안 좋을 때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하회졸리 소체 같은 경우는 타겟은 아니지만 이렇게 세포 부분에 점점이 있는 거고요. 이거는 파편된 핵을 말을 하고 있고 비장을 적출하신 분들, 비장 절제술을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용혈 빈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되는 검사법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말초 혈액 도말 검사도 1차적인 검사고요. 2차적인 검사는 이제 쿰스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쿰스라는 것은 크게 보면은 이제 왜 적혈구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부터 해서 적혈구가 만약 깨진다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깨지는 것인지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검사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목적은 적혈구 막에 결합되어 있는 항체 또는 보체의 존재를 확인해서 응집 반응을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보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직접 쿰스 검사 같은 경우는 적혈구 표면 항원에 항체나 보체 인자가 결합되어 있는지를 보는 체내 검사를 말을 하고요. 간접 쿰스 검사는 체외에서 일어나는 항원 항체 반응을 검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윗그림이 되겠고요. 즉, 이 환자분의 혈액을 뽑아서 적혈구를 다른 검사 시약이랑 반응을 시켜가지고 얘가 항원 항체 반응이 있다 그러면
이 적혈구와 항체가 응겨 붙어서요, 결합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응집이라고 표현을 하게 돼서 직접 쿰스 검사의 양성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적혈구 표면에 다른 사람들은 없는 이상한 항원과 항체 반응을 유발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대표적인 면역 매개성으로 적혈구가 깨지는 직접 쿰스 검사 양성이다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접 쿰스 검사 같은 경우는 환자의 그 적혈구는 가만히 있고요, 외부에 항체를 결합을 시키는 겁니다. 이를 몸 바깥에서 검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려붙는다면은 마찬가지로 항체와 항원이 같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면역 매개성으로 용혈빈혈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단서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용혈빈혈은 또 다른 분류법으로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전성으로도 올 수가 있고 아니면 후천성으로도 올 수가 있습니다. 유전성으로는 대표적인 질환이 구상적혈구를 보이는 이것이 대표적인 유전성 질환이 되겠습니다. 후천성으로는 태어날 때는 괜찮았는데 살다 보니까 후천적으로 생기는 용혈빈혈을 말을 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적혈구 막 이상을 보이는데 얘는 이제 보채 형성에 이상이 있는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이라는 병이 따로 또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감염이라든지 비장 기능이 너무 항진되어 있는 분들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혈전 미세 혈관변증이라 그래서 혈관 자체의 직경이 줄어들어 있는 경우들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대표적으로 혈전성 혈소판 감소증, 자반색증, 그다음에 용혈성 요독 증후군, 항인지질 증후군이라고 하는 소위 말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진단명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이라든지 아주 중증 질환들에서 아니면은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은 젊으시지만 임산부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파급성 혈관 내 응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소위 혈전 미세혈관병증을 유발해서 아이와 산모를 둘 다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치명적인 병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용혈이 면역으로 인해서 면역 용혈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것은 크게 대표적으로는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해서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모종의 약물을 복용하거나 약물을 투여받고 난 다음에 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약물 같은 경우는 많이 쓰는 항생제 종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유전성 용혈 빈혈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상 적혈구증이라고 해서 적혈구 막 결함이 용혈 빈혈을 일으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유전성 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적혈구 세포를 이루는 세포막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 세포막에 세포 골격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막 단백질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안키느린이라든지 스펙트린과 같은 이러한 단백질이 변형을 일으켜서 이렇게 도넛 모양의 예쁜 적혈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이렇게 팽창을 해서 공 모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임상 양상으로는 만성적으로 용혈빈혈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장이 정상적인 사람보다 좀 클 수가 있고 또 대표적으로 담석 혹은 담낭결석이라고 부르는 질환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증상을 발현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상염색체로 우성으로 유전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상용혈과 재생불량성 위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 보상성이란 얘기는 용혈은 되지만 정상적인 보상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에 느끼는 부담은 없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골수라는 곳에서 적혈구가 파괴의 증가를 완전히 보완해 주어서 파괴되는 속도와 못지않게 골수에서 잘 적혈구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환자분이 사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것이 대부분의 환자들입니다. 유전성 구상적혈구증이라 진단을 받으셨을지라도 특별한 치료나 이런 것 없이 아무 불편감 없이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상을 넘어서서 어떤 분들은 이런 바이러스 감염, 그 중에서도 이제 파보바이러스 B19라는 감염이 있을 때에는 아니면은 박테리아, 즉 세균성 감염, 예를 들면 폐렴에 걸리셨다든지 요로 감염이라든지 일상적으로 걸릴 수 있는 세균성 감염에 걸리게 되면은 골수가 보상을 할 정도 이외에 더 많은 적혈구가 용혈 파괴가 되기 때문에 적혈구 빈혈이 확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재생불량성 위기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을 적절하게 치료를 해주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구상적혈구는 이런 식으로
동글동글한 구형 모양으로 말초 혈액 도말 검사를 통해 보면은 적혈구 모양이 이렇게 보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용혈 빈혈이 있으면서 삼투압에 굉장히 이 적혈구가 취약하기 때문에 이 적혈구를 이렇게 저장성 완충 식염수에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일정 시간 배양을 하면 이 용혈로 인해서 혈색소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위 그림은 정상적인 대주군이고요. 밑에 쪽은 유전성 구상 적혈구증 환자의 그림인데 농도가 이렇게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좀 더 용혈 비율 되는 비율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단할 수가 있고요. 또 더 정밀한 검사법은 용혈 빈혈도 있으면서 이제 EMA라는 결합 검사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검사법은 삼투압 취약성 검사법보다 조금 더 유전성 구상 적혈구증을 진단하는데 민감한 검사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환자의 EMA를 라벨링된, 즉 EMA를 붙인 적혈구는 정상 대조군보다 평균적으로 이 EMA를 더 많이 발현하는 형광 강도가 낮게 발현되기 때문에 정상 대비 이 환자분은 유전 구상 적혈구증에 합당하겠구나라고 병원에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존적 치료가 주된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유전성 질환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어머니 아버님께로 온 이상 이것을 바꿀 수는 없고요. 기본적인 관리와 지지 치료, 즉 보존 치료에도 충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비장이 너무 크다 보면은 그걸로 인한 부작용, 소위 소화불량이라든지 복통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분들이 종종 계시고요. 아니면은 아까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유전성 구상 적혈구증이 악화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는 너무나도 수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혈구가 용혈되고 있는 장기, 그걸 비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 장기 자체를 절제해 준다면은 이 용혈이 되는 공간이 없어지게 되니까 유전성 구상 적혈구증을 자연스럽게 치료할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수술이라는 것은 이제 만만치 않은 치료법이고 또 비장이라는 것은 사실 성인분들은 크게 할 일은 없지만 우리 신생아 때부터 성인분들이 쭉 살면서 여러 가지 면역 예방 접종을 맞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비장이라는 걸 떼게 되면은 우리 신생아 때부터 맞았던 그 모든 면역 기능이 초기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비장 절제하기 전후로 필요한 여러 가지 예방접종을 맞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증 환자에게서만 이제 비장 절제를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등도 이상의 질환자의 경우에는 그 증상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환자 맞춤으로 수술 여부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천성 용혈 빈혈이 훨씬 더 흔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원인이 이렇게 발작성 야간 혈색뇨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PNH라고 일명 불리는 병입니다. 이것은 정의적으로는 후천적인 질환이고요. 조혈물 세포 질환인데 대략 한 10만 명 중에 1명 정도 발생한다라고 유병률은 알려져 있고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그 빈도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라 서양과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가고 있지 않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원인으로는 이러한 유전자 돌연변이가 세포 표면에 단백질을 부착하는 GPI 앵커라는 합성의 첫 단계의 문제를 일으키는 결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문제가 있는 P3총사, 즉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 모든 P3총사에 이 유전자 돌연변이가 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적혈구에서는 얘가 보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결함이 있는 적혈구가 이 클론성으로 확장한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한 방향성을 가지고 적혈구가 많이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면서 용혈빈혈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동시에 소변에서도 혈뇨 증상이 있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혈구 표면에 보체 억제제인 CD55, 59라는 것이 이 환자분들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서 부족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체로 매개로 해가지고 자꾸 공격을 받기 때문에 이 CD55와 CD59가 부족한 적혈구들은 보체 면역으로 인해서 용혈이 쉽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혈관 내, 혈관 외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심하다 보면은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든지 골수 이형성 증후군과 같은 것으로도 확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혈뇨, 육안적으로는 혈색뇨증 볼 수가 있고요. 즉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이 반복적으로 악화될 수가 있고 특히 아침에 첫 소변에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용혈빈혈이 적혈구가 계속 파괴함에 따라서 만성적인 빈혈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혈색소가 유리되기 때문에 몸 안에서 일산화질소가 없어지는 소고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렇게 다양하게 평활근이 수축되거나 즉 혈관이나 장기 근육이 제대로 이완하지를 못하고 수축만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혈관이 수축해가지고 혈압이 상승하거나 혈류, 즉 순환하는 데 지장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식도 경련이라든지 복통 같은 것도 소화기 근육의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혈관 확장이 필요한 신체 반응이 억제가 되기 때문에 발기부전과 같은 성기 기능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의 주요 합병증으로는 이것이 역설적으로도 혈전 덩어리들을 잘 만들어냅니다. 즉 피딱지를 잘 만들어내는데요. 정맥에 가서 혈전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 PNH 환자분들 최대한 40% 정도에서 발생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 일반적인 피딱지 혈전증과는 달리 다음과 같이 특이한 부위에 즉 간정맥, 간문맥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바깥에서 사지, 하지, 팔, 다리에서 생기는 혈전이 아니고요. 몸 안에서 특히라도 내부 장기, 그 중에서도 간에 가는 혈관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간막 정맥이라는 건 뭐냐면 장을 싸고 있는 막을 복막이라고 하는데요. 소장, 대장을 싸고 있는 그 장간막을 지배하는 거기에 피를 공급해주고 빼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혈전이 거기에 정맥이 생길 수 있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피부정맥, 그 다음에 뇌정맥에서도 이렇게 혈색뇨증으로 인해서 혈전증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뇌정맥으로 가는 것을 막으면은 소위 말해서 신경과적인 치료가 또 필요할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단은 어떻게 하냐면 적혈구 및 백혈구 표면에 CD55와 CD59와 같은 이런 보체들이 결핍이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검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고 대표적인 진단법으로는 유세포 분석이라 그래서 세포를 이렇게 적혈구와 백혈구 중에서도 PMN이라는 백혈구를 추출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정상군과는 달리 오른쪽에 있는 환자분들은 이 CD55와 CD59가 이렇게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치료는 무엇이 있냐면 기본적으로는 보존적 치료, 즉 수혈을 한다거나 철분을 공급한다거나 엽산을 공급해주는 완화 목적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게 기본이고요. 거기에다가 CD55, 59가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타겟은 아니지만 이렇게 CD5라는 것을 억제하게 되면은 이 CD5가 이런 다른 보체와 결합을 해서 이 막 공격 복합체라는 걸 만들어서 용혈빈혈을 일으키는데 그런 것들을 억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약이 이제 에쿨리주맙이라는 약이고요. 그다음에 라브리주맙이라는 약을 작용 기전을 약간 좀 달리 해가지고요. 투여 방법도 약간 달리해서 최근에 또 개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은 적혈구 표면에 보체 억제제인 CD55와 CD59가 부족해서 보체의 공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인데 이 에쿨리주맙이라는 약은 CD5 단계에서부터 보체 활성을 차단하기 때문에 결국은 막 공격 복합체의 생성을 억제할 수가 있고 그렇다 보면은 적혈구가 공격받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러한 용혈빈혈을 치료해 줄 수 있다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면역 매개로 인한 용혈빈혈은 대부분의 경우는 자가 면역으로 일어나거나 아니면 약제로 일어나거나 둘 중 하나인데 더 엄밀히 말하면 특발성으로 발생, 즉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더 많다. 대부분 50% 이상의 경우는 면역 매개 용혈 빈혈 같은 경우는 특발성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면역을 유발할 만한 항원 항체 반응이 따뜻한 데서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차가운 데서 일어났는지, 즉 따뜻한 온난 항체에 의한 자가 면역 질환이다 한다면 이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자가 면역 질환을 우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가면 질환은 대표적으로 내 몸에 있는 백혈구가 내 몸에 있는 세포들을 공격하는 대표적인 질환이 되겠고요. 그래서 전신성 혼반성 루푸스라든지 루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궤양성 대장염, 항인지질 증후군과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저희 혈액내과 입장에서 본다면은 온난 항체로 인한 자가면 질환은
몸 안에 림프 증식성 질환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림프종이 대표적인 질환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종양성 질환은 흉선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고형 암도 숨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기타 임신이라든지 골수 이식 여부도 감별해야 될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차가운 즉 항래 응집소 질환 같은 경우는 온난 항체에 비해서는 조금 가지수가 적기는 하지만 이건 역시도 숨어 있는 림프종이라든지 혈액암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한 다양한 감염 질환 예를 들면 마이코플라즈마와 같은 결핵균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뭐 단핵구증, 그러니까 앱스타인 바 바이러스와 같은 EBV 바이러스로 인한 단핵구증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거대 세포 바이러스 보통 CMV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CMV 거대세포 바이러스도 있을 수가 있고 최근에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유행했던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그다음에 풍진, 수두, 에이즈와 같은 것들도 충분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면역 매개 용혈 빈혈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치료해 주는 것이 용혈 빈혈의 치료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원인이 불충분할 경우는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용혈 빈혈이 생긴 것이니까 그 면역 반응을 억제해 주는 대표적인 면역 억제제인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물을 통해서 용혈 빈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치료법들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